전북에 가서 이원택 당선자를 만날 게 아니라 젊은이들 만났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잠실 가야 돼요. 뭐 두들겨 맞으면 어때요? 욕 먹으면 어때요?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0.4%로 급락했어요. 네. 선거 후 폭풍입니까? 여권의 분란 때문입니까? 뭐 잠재된 뭐 이런 그 갈등이 네. 이제서 분출되고 있다. 근데 그게 왜 대통령 지지율에 나타나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쫙 빠져야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사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당내 갈등, 그다음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들한테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네. 겸손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변한 게 없잖아요. 결국에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뭐 대통령하고 당하고 이게 서로 다르게 지지율의 추이가 가는 뭐 현상이 쭉 있어 왔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의 평가 자체는 민주당과 대통령이 한꺼번에 동시에 동반 하락하는 뭐 그런 현상인데 그거는 민주당 책임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새로운 시대의 정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통합. 그리고 좀 그릇을 크게 써서 가자라는 부분들로 끊임없이 정치위원을 넓히려고 노력했는데 말씀한 대로 정청래 지도부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으로 당을 운영했고 이게 집권여당으로서 운영이 됐는지 그게 대통령 입에서 나왔잖아요. 야당처럼 하면 안 된다 집권여당은. 그러면 결국에는 지난 1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처럼 선거를 치렀다는 측면. 네. 그러면 결국엔 그게 국민들이나 중도층이든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야 답답해 죽겠네. 이거 권력을 줬더니 서로 간에 합도 못 맞춰. 저는 이런 게 반영된 어떤 지지율의 그 하락의 요인인 것이지 이게 무슨 사실 이게 물론 모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을 수는 있으나 선거의 책임은 최소한 민주당한테 있다. 그리고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저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어떤 위상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AI 사회 전환 이후에 이제 초과 세수가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내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나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탄핵되거나 구속된 전례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따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전문에 보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대통령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잔혹사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말씀은 그동안에 사실 민주화 이후에 거의 퇴임한 대통령 중에 불행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잖아요. 감옥에 갔다 오시거나 탄핵을 당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저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는 저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늘 말씀을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뭘 하겠다. 뭐 모든 의원들이나 뭐 당 대표든 누구든. 근데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마침표는 정권이 재창출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잘하시죠. 지지율 높죠. 너무너무 잘한 거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의힘 쪽 사람 빼고는. 근데 지금 잘하는 게 성공으로 마무리될 것이냐? 아니에요. 정권이 뺏기면 그거는 그 정부는 성공했다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 이면에 이 말씀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공한 정부가 돼서 그 여러 가지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벌써부터 지금 으르렁거리고 어떻게든 시비 걸려고 하는 그 자들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언제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또 먹잇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두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를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경제, 복지, AI, 초과이익 분배, 뭐 외교, 안보, 핵무장, 뭐 트럼프 협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요게 주목받은 거는 결국 이제 우리 다 요런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만 관심이 많은 이슈였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코노미스트는 세 가지 분류 정도를 했습니다. 1년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다.
지지율이 높은데 그 AI 관련된 증시의 영향 이것이 제법 크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핵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대한민국이 그 핵 농축이나 재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 여기가 사실상의 핵 잠재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보복 사이클의 다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대단히 넓게 펼쳐져 있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한쪽만 주목해서 볼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만 그 발언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짧게 해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얘기를 두고 피해자 코스프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들이 피해자를 만들고 싶어 했으니까 그동안 제가 이래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그 국민의힘 패널과 방송하는 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정말 상상치 못한 반응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환율 얘기를 해도 공소 취소 얘기가 나오고. 예.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모욕 주지 말고 더 큰 뭐 포용을 그릇. 하고 더 큰 그릇을 하고 가장 무서운 건 바다라고 얘기했잖아. 다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돼야 겨우 이기잖아요. 윤석열이라는 희귀의 저질 캐릭터가 탄핵되고 난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 50%를 못 넘었어요. 예. 49.1로 이겼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또 하남에서 펼쳐진 보궐선거도 보면은 1,300표 차이로 이겼어요. 맞아요. 네. 그 윤석열의 가방 못지 이용과 윤석열의 토리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근데 더 놀라운 점은 거기에 김성열 개혁신당 후보가 안 나왔으면 졌던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1,800표를 득표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보수표가 만약에 하나로 모였다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터지고 윤석열이 저렇게 되는 와중에도 사실상 우리가 받아든 그 성적표는 패배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만약에 정권책 차출이 목표고 이대로 우리가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과연 선명성을 앞세우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중도와 보수까지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는가? 이 노선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책임은 당이 지는 거예요. 왜? 당은 현재와 미래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대통령은 현재와 미래는 크게 없어요. 대통령이 선거 다시 할 일 없잖아요.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수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결국 책임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당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을 하나 공연을 하잖아요. 예. 연극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조명도 별로였고 무대 설치도 별로였고 뭐도 별로였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액터잖아요. 액터잖아요. 그죠? 내일 또 공연해야 되는 사람은 액터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당이 이번 선거에 우리가 잘못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혁신하고 이렇게 혁신해서 가겠습니다. 예. 책임질 것은 집니다.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에 이번에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이건 엄청난 질책이거든요. 정청래 대표, 당신 잘못했어. 우리가 지게 된 거에 당신 저기가 굉장히 크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확실하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당 대표가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저는 뭐 사실은 이번에 끝나자마자 그날 바로 아침에 사퇴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근데 이제 그 참 이상한 게요. 정청래 대표는 사퇴를 하는 순간 본인이 다 실패했다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자기의 미래는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실제 전당대회 나가기도 어렵겠죠. 그 상황에서는 뭐 패배를 했는데 다시 네. 전대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인정을 하면. 예.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아니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도 얘기하면 안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사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사퇴를 넘어서서 이제 불출마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심각한 양상입니다. 자, 김민석 총리 쪽으로 대세론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 역결집이 일어나냐, 이런 내용 오늘 상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김인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경쟁이냐 아니면 아예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가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박지원 의원이 정청래 지도부 총사퇴 이야기하는 거 직접 들어보시고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70%에 가까웠던 것이 급락해가지고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더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1.8%가 더 높아요. 예. 이런 사태를 보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다? 도대체 의원청이 한번 안 열리고? 이건 민주당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예. 총사퇴하고 예.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해라. 예.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자, 공개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나 또는 정청래 대표의 측근 그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의 정청래 대표 그룹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민심과 당심이 어떤 상황으로 방향계가 틀어지느냐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단결은 외치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몰리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본인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전북과 딴지 일부를 찾은 거 아닙니까? 항상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밀린다 생각하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을 찾아가는 게, 뭐 예전에 등소평도 자기가 공격받으니까 자기의 지지하는 데를 순방했던 뭐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청래 대표도 전북 방문과 딴지 게시판에 간 이유는 민심의 향방, 당심의 향방을 최대한 버티면서 풍향계가 바뀌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위보다는 현실론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정청래 대표의 대응이나 이런 거는요. 저는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자, 대통령이 월요일날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출국했죠. 그때 마중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원은 최소화한다 였어요. 그날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북에 가서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 만나고 그다음 고창 선운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운사에 갔다는 건 뭐 내가 좀 시간을 가지고 지방선거의 성격을 분석하겠다가 아니라 일종의 출사표처럼 보여요. 나는 지금부터 고독한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갈 거야. 내가 갈 길은 정해져 있어로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성남공항에 오지 말라는 게 정말로 그런 메시지였다. 정청래를 제끼는 메시지였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보이는 태도는 적어도 한 며칠이라도 좀 심사숙고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들였잖아요. 지방선거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이 속에 담긴 국민의 뜻이 뭔가를 살피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해보자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 어제는 바로 최고위에서 정권은 무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 뭐 이런 얘기, 또 자기의 정치적 이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정치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틴 거야. 여러분 모르지? 내가 원래 6선 할 사람인데 잘 안 돼서 4선밖에 못 하고 내 힘으로 당대표까지 왔어.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보이고 오늘 의총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아쉽고 답답합니다. 먹힙니까? 어떻습니까?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당내 분위기는 일단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사퇴론에 대해서 또는 이제 불출마론에 대해서 그러는데 당원들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직은 팽팽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용하겠지만 지금 김어준 공장장이 그 복귀를 아직 안 했어요. 복귀하고 나오는 첫 마디에 따라서 시기가, 그러니까 다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논리가 그때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지금 수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단결을 외쳤는데 직접 들어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 단결하는 것, 그리고 어렵게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더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동일한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이 동지적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지이자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전우들이기도 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심호흡 한번 하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면서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으로 한번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좀 전에 했던 발언인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다 맞아요. 예. 그 최고위 발언도 얼핏 들으면 다 맞아요. 정권은 무한하지 않죠. 유한하죠. 기껏해야 5년밖에 안 되죠. 당도 무한합니다. 당도 유한합니다. 무한한 건 국민이죠. 국민이란 바다죠. 그런데 국민이 그 무한한 존재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경종을 울린 거다. 이겨야 될 때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아주 복잡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20대 남성들은 우리 안 찍어 그래서 약간 포기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보니까 20대 남성만이 아니라 30대 남성까지 게다가 20대 여성과 30대 여성까지도 민주당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거든요.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 내일이 없다는 선언과도 다르지 않아요. 그동안 20, 30대 여성들의 지지 때문에 살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거기에서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위험하지만 앞으로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에 지는 이유는 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것도 뭐 부자 몸조심도 있고 한강벨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름대로 오세훈이 멀쩡해 보이는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당대표가 책임지고 왜 선거에서 우리 이 유권자들에게 깔끔한 승리를 드리지 못했나. 정말 함께 박수치지 못하고 박수치다마는 어정쩡한 상태.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니네 이긴 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 우리가 니네 조심하라고 경종을 울려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은? 지금 정말 열심히 심사숙고해야죠. 이게 뭔가. 그다음에 지금 개표 사태도 선관위 사태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젊다고 배척할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 역사적 DNA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4.19가 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젊은이들을. 그다음에 어제 18개 학교 총학생회장들이 성명 발표했지 않습니까? 각 그 단과대 학생회 뭐 다 연명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6월 10일이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6월 10일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아는 거예요. 6월 항쟁이 시작된 날인 거죠. 그러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야기했듯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김인석 국무총리는 어떻게 했냐면 총학생회장들 만나가지고 간담회했어요. 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면 20대 입장에서 어때요? 그래도 다음에 또 만나면 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누구냐면 당인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 가서 이원택 당선자를 만날 게 아니라 젊은이들 만났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잠시 가야 돼요. 뭐 두들겨 맞으면 어때요? 욕먹으면 어때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반성하고 성찰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걸 민주당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거의 전면전을 하자, 싸워보자, 명청대전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졌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졌다고 인정하지 않는 예,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졌든 이기든 우리는 공동 책임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누구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공동 책임. 그렇죠. 지금 지금 벌써부터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서울시장 정원호 픽 누가 했어? 이런 말이 지금 은근히 바닥에 지금 정서가 깔려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튀어나오실 거다. 당내 이견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쪼르르 김어준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방식으로는 정청래 어렵다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